하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지. 그래갖고 이제 일부 뭐 농가에서 좀 사고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따로 얘기 드리겠지만 수영하고 품종은 2등, 3등으로 가야지 1등으로 가면 안 돼.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강원도에서 또 이 쌍둥이를 지가 개발한 것처럼 또 얘기하고 이제 다니니까. 그분이 그러는 바람에 이제 또 경상도 하고 또 충돌도 생기고 왜 우리나라 이태리 갔을 때도 거기 꽈가지고 그랬었잖아. 근데 지가 한 것처럼 정현님 그 친구가 하면서 그것만 좀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게 강원도 수영이라고 해서 이인영이하고 그래도 그걸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제 잡으려면 밑에는 좀 해주는데 그걸 너무 얕이해놓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송미령이가 저기 갔던 거예요. 이인영이를 그때 나도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 그래갖고 차라리 거기보다는 저 산에 박강주에 발전에 해놓은 게 제대로 좀 규정에 맞게끔 해놨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현님 씨에서 뭐 남는 노력이나 이런 건 굉장히 뭐 인정해드리고 칭찬해주기만 한데 이게 자기가 현장 경험이 조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생기는 부분을 너무 등한시해버린 거야 얘기 중에. 그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전혀 틀리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강원도 입장에서 정현님 씨 같이 또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어서 강원도 전체 상가는 많이 발달이 될 거야. 아니 근데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 과수농가들이 무슨 얘기를 듣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현장 그걸 모르니까 학술적인 것만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그쪽에 치중이 되니까 좀 다른 것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쌍구시 강원도의 뭐 앞으로 장려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것만 지원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나서 적용을 해야 돼. 계약만 해놓으면 그때 어디 누가님이 일부 줘야 되는데 거기도 갔었는데 그게 아직도 가요? 이거는 유일한가? 그들의 분들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한쪽은 또 걸어놨더라고. 요새는 원래가 안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어쨌든 뭐 일소관계망에 이제 앞으로 가진 거의 전반 붙여놓으면 다 거의 되긴 해. 그게 원체 날씨가 이래놓으니까 일소 피해도 많고. 그러니까 일소가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은 사실 몇 군데 없잖아. 우리나라 이런 고지대 외에는 없다 보니까. 바로 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옆에서 묘목 이렇게 조금 심어놓고 다른 묘목가 묘하면 15년이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 잘 키우는 거는 한 15년밖에 안 된다는 데 어디가 키우고 하는데 15년밖에 안 된다는 엄청 내가지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게 개인 방송할 게 아니라 저기 거의 또 최영준 씨만 치료수가 보면 도착이 그러면 뭐 시청하게 했다 또 바꿔 찍어주고 우산 써요. 지금 어디쯤에 볼게? 어디 쓰려고 하나 거의 왔다고 하는데 원래 혹시 점심을 주물럭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주물럭이 아니면 닭도리탕 또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신 분 있으면 좀 바꿔야 되니까. 닭도리탕 손 들어봐, 닭도리탕. 닭도리탕 손 들어. 그냥 전부 다. 주물럭으로. 주물럭 닭도리탕 한 진짜. 아이, 옵션은 없어. 아니, 근데 한 명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나도 들었는데. 그런 거니까 하나는 시켜 다 네. 자, 여기 표명 주지가 않았는데, 우리, 동기가 아마 마이스터를 제가 쭉 서치해 보니까, 이렇게 졸업한 후에 지속적으로 모이는데 우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동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과에 대한 어떤 열정과 또 그런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늘 참석해 주셨지만, 민성호 교수님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이렇게 잘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또, 이런 모임이, 우선
여러 가지 또 정보도 교환이 되고, 또 사과를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니까 사과 농사 진 사람을 이제 뭐 3, 40년 진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사과 농사를 지면 질수록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임이 상당히 유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특히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오셨는데 아마 점점 갈수록 더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시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오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바쁜 그런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고 이렇게 김성호 교수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과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벌써 한번 이제 졸업하시고,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 이제 몇 분들은 또 자주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청둥마이터 대학도 보면, 4기 졸업생이 굉장히 잘 돼요. 거기가 꼭 2달에 한 번씩 만나갖고, 각 회원들 농가 이렇게 돌고, 또 시간이 되면, 뭐, 다른 선진기 전학도 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이제 우리, 요번에 이제 신규로 입학하신 분들이 어디 좋은데 전학을 간다 그러면 다 공지를 해갖고 참여가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래 보면, 여러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또 농사 짓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랬던 부분이 여러분들 서로 만나서 이렇게 공유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기술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려움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요새는 뭐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이 이제 8월 말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는 바로 9월인데 정말 올해는 참 농사짓기 힘들었어요. 그죠? 다행스러운 건 비가 그래도 그렇게 안 오다 보니까 예년 같으면 강원도 지역의 갈반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 올해는 그래도 뭐 갈반이 생겼어도 후기 갈반 위주로 생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괜찮은데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니까는 사과가 좀 예년보다 좀 덜 컸어요. 아무래도 낮에야 뭐 어차피 온도가 이렇게 높고 하니까 등산 활동에 의해서 이제 수분 쫙 빨아당겨서 나무 서로 타려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사과가 안 크는데 밤 기온이라도 낮으면 그때 이제 사과가 좀 많이 크는데 그럴 수가 없었지 올해는 6월 달부터 너무 뜨겁다 보니까 생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올해 전체적으로 경매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붉은과 비율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해에 만약에 굵은 사과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2태 농사, 3년 농사 이상 짓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조중생종은 이제 거의 다 추가 단계고 또 조생종은 추가가 다 맞춰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만생종 후지나 뭐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수확하려면 좀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이제 근래에 이제 보니까 어제 오늘 뭐 한 일주일 상간에 후기 갈반이 좀 많이 들어와요. 저희도 충주 지역에도 보면 생리적 갈반으로 시작을 해갖고 병반도 생기고 이런 후기 갈반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 갈반이 좀 생겼다 그러면 이걸 지금 상태라도 좀 멈춰갖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병해충 방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을 조합을 해보니까 후기 갈반이나 생리적 갈반이 오는 거를 현 시점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약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처방을 하고 적용을 해보니까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어픽스하고 거기다 로브라를 같이 조합을 하니까 이 심하게 이제 갈반으로 낙엽이 치는 것도 이게 멈춰지면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9월 한 15일 정도까지만 현 상태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엽소지나 뭐 입소지 작업하고 그랬는데 품도 좀 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좀 효자 갈반이 이제 되게끔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말씀을 들어서 아실 텐데 예전에 한 5년 전, 7년 전만 해도 처서가 지나면 도장지나 가지를 쳐도 나무의 그 영양생장이나 생리적 부분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을 걸로 알고 많이 잘랐어요. 근데 이제 5년 전부터 이래 보면 사실은 가을이 없고 그냥 여름으로 끝나다 보니까 사과나무 생육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후기가. 그런데 이제 후기에 길어지는데 보통 주간 온도가 한 24, 5도 정도가 되고 야간 온도가 15도 정도 된다 그러면 식물체가 거의 자라질 않습니다. 근데 뭐 작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12월 초까지도 26도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습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도장지나 이런 게 계속 자란다. 그러면 후기에 이렇게 식물 생장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예전같이 맘 놓고 도장지나 새순을 잘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후기 같은 경우 착색을 위해서 도장지가 아주 강한 거 있으면 조금 한두 개 정도 자르고 그리고 도장지가 만약에 한 1m 이상 컸다 그러면 3분의 1만 자르고 3분의 2는 내려둔 상태에서 뭐 이파리를 훑던가 이렇게 해서 나무가 생리적으로 좀 반응을 덜 하게끔 그렇게 수채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28년부터 농사를 지면서 한 2007년도까지는 그 저희도 충주 지역에서도 방제가 8월 말이면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하도 가을이 뭐 없고 계속 여름이 이어지고 길다 보니까 이제는 9월 한 20일까지 방제를 합니다. 기본 방제를. 그러다 보니까 방제 횟수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후기에 생기는 뭐 갈반이나 탄저나 병무니병에 대한 부분도 많지만 후기에 발생하는 충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특히 이제 순나방이나 신직나방 또 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이게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균제 방제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살충제를 좀 뭐 데지스나 이런 것 좀 딴 걸 쳐서라도 살충제 방제를 좀 기본적으로 좀 해주시면 나중에 파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수확할 때 아주 파가 수확하고 그러면 짜증도 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손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미리 예측을 해갖고 방제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뭐 아직은 이제 홍로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착색기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착색에 관련된 뭐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었지만 착색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그 후지 기준으로 보면 개화가 되고 나서 그 착색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한 145일 정도는 생리적 작용을 계속 거쳐야지 이제 비로소 사과가 나는 이제 착색이 될 준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사과가 생육기간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우리 재배자 입장에서는 일할 일들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생리적인 측면에만 딱 바라놓고 보면 사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5월 1일날 꽃이 폈다고 가정을 하면 5월 1일날 꽃이 사과 암술머리에 벌이 와서 꽃가루를 묻혀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 수정이 사과는 꼭 중복 수정이라 그래서 2번 수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1차적으로 암술머리에서 숯꽃가루가 앉아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여기 이루어진 지 24시간 내에 수정액이 만들어져요. 여기 뭐냐 그러면 이제 정액하고 난액이 만나면 수정액이 이루어져서 이 수정액이 화분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 통로를 타고 밑에 씨앗이 있는 신방 부분에 도달이 돼야지 비로소 아주 정상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정액이 타고 내려와갖고 여기 극핵이라고 하는 새로운 핵을 만나서 결합이 돼야 씨앗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이제 사과가 정상적인 사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을 가장 원활하게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가 되고 나서, 아니면 개화가 5월 1일 날쯤 개화가 된다라고 예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수채 관리를 하는 방법이 4월 한 20일쯤부터는 충분하게 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 관리를 쭉 하면 이어지는 게 토양 속에 녹아있는 뭐 단백질 성분이나 아니면 인사가 됐든 칼슘이나 됐든 이런 부분들이 불용화 상태로 있든지 물에 의해서 녹아져 갖고 식물체에 이제 공급을 해준다. 공급을 해주면 제일 먼저 가야 될 부분이 분사라고 하는 부분이 꽃에 이제 가는 거예요. 꽃에 가면 꽃잎이 피어 있는 기간을 오랫동안 지속을 시켜주고, 또 마찬가지로 꽃잎이 피어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화분감, 수정액이 만들어지면 사과 씨앗이 만드는 신방 쪽으로 연결해주는 화분관을 생명력을 길게 만들어주는 게 분사가 역할을 크게 해줘요. 그런데 요 분사도 마찬가지로 꽃에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려면 지하부에 충분한 수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수정이 완료됐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 48시간 이후부터는 사과가 분열이 시작이 돼. 이제 첫 번에 우리 사과가 수정이 되면 그때 당시 세포수가 한 200만 개가 되는데, 요 200만 개가 35일 뒤에 4천만 개나 7천만 개로 변하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질소화합물도 필요하겠지만 물이라고 하는 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분열 자체가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분열이 늦게 이루어지고 분열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애초부터 사과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양분 관리를 잘한다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충분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과가 분열이 돼갖고 쭉 이어져요. 그러면 역산으로 계산해서 5월 1일 날 꽃이 피었으니까 5월 1일서부터 열흘 정도가 지나면, 만약에 이제 5월 10일부터는 사과가 비로소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세포 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세포 비대 시간에도 물론 물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물 공급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인데, 그 물을 우리가 어느 시간대 주냐. 시간대는 사실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제 주라고 하는 뭐 강사분들도 여러분들 계신데, 저는 나무 생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후 5시나 6시쯤 돼서 기압이 좀 내려앉아서 하부 쪽으로 물이 더 많이 흡수될 시간대, 그 시간대가 5시에서 6시 사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5월부터 생리피 전반기에는 그 시간대에 물을 한두 시간씩 내 밭에 토양 수질에 맞춰서 물을 쭉 주다 보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세포 분열도 일으키면서 세포 비대가 이루어지니까 사과가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러면 쭉 이어가다 보면 보통 이제 5월 1일 날 만약에 꽃이 폈다 그러면 6월 1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6월 5일쯤 되면 세포 분열은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물 관리나 영양 관리를 잘 해줬다 그러면 사과는 이제 풀라고 할 준비를 다 맞춰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만약에 물 관리나 이런 부분이 안 됐다 그러면 사과가 매피가 덜 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쭉 이해를 하고 뭐 생육 관리를 해서 쭉 가다가 보면 사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 물질이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꽃이 피고 나서 한 20일 정도, 2달 정도 지난, 그러니까 한 60일 정도 지난
7월 1일 시점 되면 부사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사과가 진짜 좀 부족한 원소가 있는데 그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 살포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교육자료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사과 모양이 이렇게 있고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가로 세로가 동경과 성경의 비가 1대1이 되는 3.7cm 사이즈가 되는 탁구공보다 조금 클 때 칼슘을 줘야지 칼슘 흡수를 제대로 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가 그 시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기준으로 보면 7월 1일 시점에 칼슘을 정상적으로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세포 비대가 쭉 이루어지면서 사과가 좀 물러질 수가 있죠. 갑자기 사과가 요 세포 덩어리 요만한 게 갑자기 커지면 이 세포 자체에 공급이 많아지니까 여기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외부에서 옆면 8% 해갖고 염화칼슘을 공급을 해주면 사과 세포들끼리 붙들고 있는 인착 능력이 커져갖고 사과도 야물고 세포 비대도 같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쭉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단계가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쭉 이어져서 한 달 정도 뒤에 그러니까 7월 1일이니까 8월 1일쯤 돼서 그때쯤 되면 사과 굉장히 많이 커졌을 거예요. 이제 요게 그래서 거기 1차 비대라고 하는 기간에 전체적으로 꽃 피고 나서 사과가 맺히고 8월 달까지 커지는 과정을 1차 비대 그리고 이후의 비대를 2차 비대를 후기 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 요 시점은 뭐냐 사과가 외부 형태도 커지고 몸무게도 늘어나요. 몸무게가 늘어나는 건 뭐냐 사과 입장에서 보면 몸무게를 증식시키는 녹말가루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할 시기가 요 시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과가 비대가 시작되는 거는 꽃 피고 나서 열흘 뒤에 비대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요 녹말이라고 하는 건 생산량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는 꽃 피고 나서 21일 후부터 녹말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는데 요 녹말 생산량이 90일, 꽃 피고 나서 90일 됐을 때 피크가 됩니다. 피크가 되면 그때부터는 녹말이 오늘 생산되는 양보다 소비되는 양이 늘어나요, 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91일부터는 이 녹말이 오늘 어제까지는 만약에 하루에 한 주먹이 녹말이 생산이 됐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한 주먹보다 덜한 녹말이 생산이 되면서 이 녹말이 뭘로 바뀌냐?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쭉 바뀌어갖고 계속 내려가다가 145일 시점 되면 녹말 생산량은 거의 제로가 되고 다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요때 외부에서 착색을 위한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145일 돼서 이제 포도당이 전혀 생산이 안 되고 녹말이 전혀 생산이 안 되고 포도당으로 100% 변환이 됐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145일 시점에 앞서서 140일 되는 시점에 인산칼슘을 한번 살포를 해주면 여기 사과의 에틸렌, 성숙 노화 호르몬을 많이 끌고 오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사과 외피에서 보면 색깔 자체를 좀 붉게 만드는 안토시아닌을 불러오는 작업을 해주는 게 인산칼슘이 1차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요게 이제 요 과정이 쭉 진행이 되다가 한 3, 4일, 이러면 한 5일 정도 되면 145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도달이 되죠. 요 시기에는 거의 전부는 거의 없고 푸드당으로 다 바뀌니까 요때 만약에 그때 봐서 착색이 좀 더디다 그러면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착색제를 그때 살포를 해줘야지 가장 사과가 생리적으로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착색에 깊게 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 입소기도 하고 은박지도 깔고 이런 작업을 해서 4부에까지 사과가 정상적으로 착색이 되게끔 유도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에페폰 가지고 학위 논문도 쓰고 이제 그런데
에세톤이라고 하는 그 농약이, 이거는 순수하게 뭐를 발산을 시키기 위해서 하냐? 에틸렌 가스, 우리가 성숙 노화 호르몬, 요거를 생산해주고 요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농약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요 농약도 아까 얘기했던 착색제하고 같은 개념으로 145일 시점에 살포를 해주면 한 3, 4일 지나면 밑에 이제 밑바탕이 노란 바탕으로 먼저 돌면서 빨간색 색깔을 불러오는 그 작업으로 진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착색제는 여러분들 아무거나 쳐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영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강원도에서 유행하는 그 양기비라고 하는 착색제가 5만 원이 올해는 넘어갔더라고요. 이 5만 원이 넘어간데 이 양기비라고 하는 그 라벨에 보면 절대로 1회만 사용하라는 말은 없어요. 2, 3회를 사용을 해야지 효과를 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5만 원짜리를 SSG 한 통에 3,000평의 부사밭을 농사진다 그러면 10차를 쳐야 돼. 그 50만 원. 3번에 치면 150만 원이 착색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산술적으로 이제 제가 좀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아니, 맞아요. 예, 분명히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면 착색에 들어가는 농약값, 전체 농약값 비중이 전체 농약값의 20% 가까이를 차지해요. 엄청나게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래갖고 미리 대학원 논문 저거 하기 전에 시중에 판매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착색제를 한 10개 회사 거를 다 모아갖고 실험실에서 성분 검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인산이 보통 22%고 가리가 한 25% 정도 되고 뭐 몰리브덴 막 이런 거 있고 나머지 퍼센트율은 다 에세톤이었다. 그러면 에세톤을 치면 안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살포를 된 거예요. 굳이 비싸게 주고 할 필요가 없고 요거 단용으로 에세톤만 처리를 하면 충분히 착색에는 문제없이 갈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이 괜찮겠다 해서 적용을 했던 게 에세톤을 이용한 그 우리가 조기 수확 기술 개발 이래갖고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저는 정영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이게 비싼 그 착색제를 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치기를 좀 원장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요건 조건은 있습니다. 에세톤은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에 여기 탄소 좀 몇 개 있고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생김새를 보면 꼭 아령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생김새가. 그런데 이 부분이 사용기작, 이러면 단순하다고 하는 거는 사용기작도 되게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겉에 외피를, 껍질을 연하게 만들어서 빨리 노화, 성숙 노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 호르몬이 발현되는 것을 굉장히 빨리 유지를 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에세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식품의약처에 2020년도에 다 등록 고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위생적이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치셔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부산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요렇게 쳤는데 착색이 안 된다,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만 더 살포를 해줘도 되는데 최소한 이격거리는 일주일은 돼야 되겠다. 한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칠 때는 그렇게만 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그 착색에 대해서 뭐 시장에 유통되는 정도의 수준은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바로 당장에 닥친 거는 중생종이지. 이제 홍로잖아요, 그죠? 이 홍로는 우리가 이제 부사하고 홍로하고 나무도 차이가 나지만 과일에도 보면 물관 통로가 있고 체간부가 있어요. 요 통로 자체가 넓어요. 홍로나 중생종이. 그 넓으면 초기에 많은 양수분이나 영양물질을
흡수를 해서 초기에 빨리 굵어질 수 있는 소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말하자면 전분의 생산이나 이런 부분도 초기에 굉장히 빨리 생산이 돼서 빨리 커요, 사과가. 그런데 인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동정과 행정의 비가 1대1이 되는 시점, 3.7cm 되는 시점은 이놈은 부사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돼서 다른 집들은 6월 한 15일부터 진행이 되고 늦은 집들은 6월 한 말쯤에 이제 3.7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내밭 전체 생산량의 한 30-40%를 차지합니다. 그 시기에 염화카신 살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후지보다는 중생종이 착색 내기가 더 쉬워요. 왜냐?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후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후지는 낙과가 되는 품종이 아니에요. 후지는 낙과가 잘 안 돼. 그런데 홍로나 뭐 아오리나 이런 거는 낙과가 잘 되는 품종이에요. 특히 낙과가 잘 되는 품종이 아오리하고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홍월이라고 하는 홍월. 홍월이 요런 품종이 낙과가 굉장히 잘 돼. 그래서 이런 품종은 예전부터 수확 30에서 40일 전에 무조건 낙과 방지제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오리에 많이 쳐줬던 거는 예전에 홍로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기 전에는 홍부사하고 아오리를 늦게까지 내려뒀다 추석 시장 때 팔아먹었어. 그러다 보면 아오리를 점점 더 젊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오리가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에 수확을 하는데 이거를 9월달이나 10월달까지 끌고 올라 그러면 얘를 더 퍼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썼던 낙과 방지제가 리테인이에요. 요 리테인은 말 그대로 빨간색으로 들어오면 파란색으로 돌리겠다라는 의미 그런 쪽이고 그런데 이제는 뭐 추석 때 나오는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오리를 리테인을 시킬 필요는 없지. 그러면 아오리를 낙과만 안 시키면 된다. 그러면 낙과 방지제로 그래서 그 다음에 각광을 받았던 게 안티폴이라고 하는 낙과 방지제. 근데 이 안티폴의 특징은 뭐냐? 첫 번에 딱 치는 순간 그 에틸렌 가스도 많이 만들지만 여기에 껍질을 굉장히 빨리 연화를 확 시켜버려. 순간. 근데 확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보조적인 어떤 자료가 안 들어가면 금방 퍽 늙겠죠. 그죠? 근데 꼭지는 안 떨어져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로 들어가는 게 초산칼슘이 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티폴은 순간 연화를 빨리 시켜주면서 꼭지도 연하게 해줬다가 여기 물고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사과가 전체적으로 물러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칼슘을, 진한 칼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산칼슘, 물론 용량이나 함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500L SSD 한 통에 그냥 초산칼슘 1kg 정도만 넣으면 요 꼭지하고 그 나무 그 가지에 있는 칼리층을 쫙 세포를 당겨주는 역할을 해서 낙과가 안 되고 사과 세포도 야물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낙과 방지제를 꼭 쳐줘야 되는 품종 중에 하나가 더 늘어난 게 홍로가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 초기에 개발할 당시만 해도 홍로는 낙과가 안 되는 품종으로 등록이 됐는데 날씨가 기온이 계속 막 이렇게 높은 기온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생리적으로 좀 불안정하게 커져갖고 낙과가 많이 돼,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홍로에 이제 낙과 방지제를 쳤다. 낙과 방지제를 치는 순간부터 사과는 색깔 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과 방지제를 치고 나서 한 3일 정도, 이러면 3일 안은 뭐 그 다음날 쳐도 되는데 그 다음에 쳐줘야 되는 게 인산칼슘을 쳐주는 거예요. 인산이라고 하는 건 당을 올려서 색깔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당이, 포도당, 설탕이 많아지면 당도가 올라지면 색깔 자체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인산칼슘을 넣어주면 칼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산을 더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그때 물러질 수도 있는 세포나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유지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게 발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상 가슴을 쳐주고 나면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작업은 우리가 이제 뭐 봐서 3개 정도를 봐서 착색이 안 되면 착색제를 그때 넣어준 것. 그런데 특히 이제 홍로는 개화가 되고 나서 115일째 되는 날이 착색제를 치는 아주 가장 생리적으로 적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부사랑 마찬가지로 전분이 포도당으로 완전히 꺾이는 그 기준점에 착색제를 쳐야지 어떤 착색제를 치더라도 착색가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뭐 우리 입소지도 하고 이제 수확 시기에 맞춰서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착색기에 계속 비가 오니까 착색제를 쳐도 착색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서도 뭐 저한테 얘기 듣고 에세폰을 치는 친구도 어떤 집은 3번을 친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에세폰을 치면 에틸렌 가스 생산을 많이 시켜서 착색을 유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도가 진하거나 아니면 횟수가 여러 번 다중으로 진행이 되면 경도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대비를 해서 에세폰을 칠 때 염화칼슘을 0.5%, 1.5kg를 넣고 치라고. 그러면 내가 부사에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랬더니 요거를 이듬해 내년도 5월 달에 가서 측정을 했는데도 제일 높아요. 경도가 굉장히 높더라고. 그리고 7월 달에 했는데도 굉장히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착색제를 칠 때, 에세폰을 칠 때 염화칼슘을 2.5kg를 넣고 치면 물러질 일은 없다. 그런데 에세폰 단용으로 천 거보다는 착색이 좀 늦어요.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저는 강원도 지역의 여러분들은 사실은 사과가 물를까봐 걱정하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희들 충주나 저 아랫지방은 다 물러요. 이 부사를 4월만 되면 물르다는 소리가 나니까 그 전에 빨리 이제 출하를 하려고 그러고 또 안 그러면 그 완 MTP 처리를 2번을 해요. 그 안에. 그렇게 해갖고 유지를 합니다. 근데 강원도 쪽 지역은 엄청 고지되고 또 밤낮 기온 차도 있고 잘 들어오지만 경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니까 저는 한 2번 정도 에세폰을 사고 하실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염화칼슘을 같이 혼용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종이나 여러분들 지역별로 조금 내 사과가 다른 집보다 무르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2.5kg 같이 넣고 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크게 착색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뭐 착색제 최근에 나온 착색제 중에 제일 싼 게 브리오드라고요. 브리오가 그 인산이 22%고 발이가 23%예요. 거기다 몰리브덴하고 막 비로 뭐 진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짬뽕이 됐어요. 그런데 이놈도 마찬가지로 착색은 도와준다고. 근데 거기도 에세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업체들은 아니라고 우겨요. 네, 근데 조금씩 들어가고 함량을 그렇게 맞춰서 치면 전혀 사과 품질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개 질소 성분이나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간 상태에서 착색제가 만들어진 거는 색깔이 오랫동안 그 시기에 온도 조건이 맞아서 착색이 안 되면 나중에 착색이 될 때는 좀 탁하게 착색이 나요. 그런데 요 에세폰만 단용을 처리하면 색깔 자체가 되게 밝게 나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농장에 맞는 그 주변 환경이나 요거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착색에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해갖고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그래서 제일로 사과 재배 적지가 강원도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밤 기온이 낮잖아요. 그 어제도 저희는 뭐 열대야는 아니지만 자는데 목에 땀이 나더라고. 근데
처음도 여기는 제가 8월 2일 날인가 언제 경선 인계면에 그 컨설팅에 가갖고 1박 2일 숙박을 하는데 그게 창문을 이제 방충망 해갖고 열어놓고 하니까 아침에 추워갖고 이불을 안 덮으니까 춥더라고. 그만큼 밤낮 온도차가 높으니까 여기는 학생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낫다고. 그래서 그런 그 대대적 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를 하셔갖고 하여튼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착색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진행을 하면 얼추 맞춰가지 않을까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다축이라고 하는 구역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수영이나 품종은 1등으로 가지 마세요. 너무 빨리 적용을 하지 말라. 남들이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그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시행착오를 제대로 좀 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사실은 뭐 양축이든 외축인 구역방식이든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면에서 평행축이 꺾이는 지점 높이를 눕히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이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구역 방식이나 뭐 양축 방식으로 다축을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아무리 좀 낮게 유지를 한다 그래도 지면에서 꺾이는 복부 쪽은 무조건 70cm를 맞춰주라는 거예요. 요걸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꺾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쪽 끝에는 요 눈보다는 10cm를 높게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서 우리가 구역 방식이든 양축 방식이든 이 평행 축지를 진짜 팽팽하게 유지를 하면 뿌리 가까운 쪽에서 부장지성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완만하게 경사도를 완만하게 유지를 시켜서 잡아주면 그래도 덜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영 구성 특징 중에 하나는 끝에 가는 그 정부 우세성은 꼭 유지를 시켜줘서 이놈이 강하게 모든 걸 잡고 있게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구역 방식이나 양축 방식이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아유, 나무 있으니까 나무 더 가면 돼. 이제 해서 요거 이제 이론적으로 먼저 말해주고 나서 그러면 요 부분이 왜 높이는 게 좋을까? 자, 여기도 보면 평행축 밑에 과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상축으로 올라간 여러 개 축의 힘을 컨트롤하고 얘 힘을 좀 빼줄 수 있는 방법은 평행축에다가 과일을 달아줘야지 이 수력을 뺏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면에서 70cm 이상은 유지를 시켜주라.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저희 밭에 와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경사예요. 경사가 서서 올해 이제 2,500평을 새로 좀 큰 나무들 없애고 조정을 해서 하도 꿈이 이렇게 판판한 땅이 제가 꿈이라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토목회사 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토목공사비만 1억 4천을 살려고 그러길래 에이씨 내가 그래면서까지는 사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계단식으로 했어요. 계단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계단 높은 층에는 7cm만 해도 뭐 괜찮은데 이쪽에는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최소한 50cm 이게 레벨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cm는 기본으로 맞췄어요. 조금 좀 계단이 참이 좀 좁은 데에서는 80cm 더 높였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이놈도 마찬가지로 한 3, 4년 지나면 거의 5에서 10cm 가까이는 땅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판한, 농사씨 판판한 평지에서는 이런 구역 방식이나 양축 방식도 한 70cm 이상, 80cm를 가도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요거를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아주 최종 수고, 과일이 달렸을 때 최종 수고를 3m 50으로 한정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덕시설을 높게 해놨는데 3m 50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더 올릴 거예요. 그죠? 어차피
고소 작업차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좀 올려갖고 더 따야지 우리나라에 와서는 바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 한 cm 정도 더 높여도 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저는 자축을 첫번에 계획하고 설계할 때 그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동해나 이런 피해도 있었지만 어떻게 어떤 나무들 아까 이래 보니까 좀 적진병 증상도 보이더라고. 물빠짐이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적진병이 만약에 생기는 사과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유공간 시설을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가장 저도 이제 땅 자체가 원체 황토 흙이다 보니까 적진병이 많아요. 많고 또 역병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올해도 그렇고 매년 다른 일은 안 해도 7월달에 장마 때 동물성 아미노산 아니면 식물성 아미노산인데도 이걸 꼭 찔러서 주는 관주 형태로 뿌리에다 공급을 해줘. 그러면 그걸 왜 적진병이 생기냐 하는 부분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적진병이 생길까? 이론적으로는 석회가 부족하고 망간이나 산화철이 과다 흡수가 돼서 적진병이 생겨. 그런데 석회가 부족하면 그냥 석회는 뿌려주면 되는데, 망간이나 산화철이 과다가 흡수되는 건 왜 흡수될까? 얘네들은 평상시 이 땅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불용화 상태라서 절대로 사과나무가 흡수를 못해요. 요때 장마 때는 기압도 낮아지죠. 요때는 기압이 원체 낮으니까 내려 눌러서 땅 속에 있는 공기가 위로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면 진흙땅 같은 경우는 그나마 뿌리 쪽에 공기가 그래도 가는데 모래땅보다 없는데 밀어버리니까 공기가 더 없죠. 그런데 여기에 공기를 투입을 시켜줘야 돼. 공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물속에 한번 잠긴 망간이나 산화철은 무용화 상태로 흡수를 아주 굉장히 많이 해요. 바다 흡수를 확 해버려요. 그러면 벨로 나타나는 게 사과나무의 줄기를 막 갈라버리는 줄기세포를 먼저 괴사를 시키고, 더 심하면 또 옆으로 생세포로 괴사가 되다가 아주 심하다 그러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과일 결과지가 우둘투둘을 하면서 이게 죽어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 그럼 땅속에 공기만 공급해주면 돼. 땅속에 하얀 뿌리가 오늘 났다가 한 3일 열심히 일하고 죽으면 옆에서 새순이 나와서 또 나오고 막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오늘 나왔던 놈이 일하고 나면 새순이 안 나오면 이 나무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 그런 증상에 의해서 적진병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7, 8월 달에 장마 시기 때 물에다가 아미노산을 녹여갖고 땅에다 찔러주는 형태로 찔러주면 물에 녹인 용존산소하고 산소가 같이 딸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하수에 있는 풀뿌리 발육을 좋게 해줘서 적진병을 많이 완화시켜줘요. 결국은 배수가 안 돼서 오는 게 적진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고, 여기는 여기 선생님이 너무 사과에 원이 져서 그런지 사과 양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좀 줄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많다. 네. 그래서 네. 정도 드릴까요? 예. 어느 정도 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스나노 골드죠? 네. 스나노 골드를 지금 못 딴다 그래서 크게 이제 커질 시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5일 안쪽에는 따야 되니까. 그래야 되면 좀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정도라도 좀 따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좋겠다. 이제 스나노 골드가 원래 생리적으로 10월 5일쯤 수확하는 게 딱 맞아요, 우리나라. 여기는 좀 늦겠어요. 네, 여기 좀 늦겠네. 추석인데 네, 그러면, 보냈다네요. 안 해, 지난달에. 지금 지나가요. 네, 하여튼, 어쨌든 다음 달에 붙은 거 정도 많이 10월 되고. 5일날 따라갔다고 10월 5일날 안 따르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봐서 사과가 좀 탈색이 되고, 딸 때 되면 그때 이제 따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이제 마이크 대학을 졸업하시고 했으니까,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확 시기를 결정을 한다. 그러면 사과를 하나 딱 따갖고 옆으로 생으로 딱 잘라서 요들을 딱 뿌려봐서 아 전분이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따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수확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맞춰서 수확을 한다. 원칙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특징이나 여기에 관계된 거 아니면 이 갈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후기 갈반, 이제 갈반이 지금 올해 갈반의 특징이, 그래서 제가 몇 군데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강원도 쪽을 보니까 도에서 방제 체계를 잡아서 탁시군으로 다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병 방제가. 근데 이제 올해 그 갈반이 생긴 거, 요 양상을 보면 거의 90% 가까이는 전문의병이 걸린 잎에 갈반 포자가 앉았어요. 올해 양상이 예년보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 그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갈반도 그렇지만 전문의병, 반점나그병 아시죠? 홍로에 많이 오는 거, 요 병도 예년보다 좀 빨라졌다 이거지. 월동에서 포자 증식이 돼서 가수원에 침입해갖고 나뭇잎에 나타나는 증상 발현이 예년보다 빨라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올해까지는 그 4회차 방제, 그러니까 개화점 방제가 베프란, 트리페넴, 그 다음에 다이페넴, 안트라콜 이렇게 푼다라고 보면 4회차 방제 때 홍로랑 같이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그때 포리옥신을 같이 플러스를 시켜서 살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벌써 우리 충주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도 보면 전문의 낙엽병이 벌써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전문의 낙엽병을 미리 선제적으로 내밭에 들어오더라도 초기에 딱 요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3회차 방제 때, 저 같은 경우는 3회차 방제 때 다이센 M45 요거 1kg만 넣고 쳐요. 그런데 강원도 방제 체계를 보니까 거기다가 살림꾼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 시기에. 근데 살림꾼을 넣어도 돼요. 되는데 살림꾼을 초기에 EBI 계통이나 침투 이행성을 놓으면 후기에 7, 8월 달에 진짜 쓸 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반기 6회차까지는 가급적이면 보살균제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살림꾼을 쳐야 된다 그러면 다이센이 됐든 안타콜이 됐든 반량을 넣고 치고, 이 반량을 넣는 이유는 내성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그 독성을 더 높여주고 이러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니라 내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다이센이나 안타콜을 반량 정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살림꾼을 치든지 다이센엠을 치든지 그때 내년도에는 프리옥신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홍로나 중생종의 반점 나급병을 미리 예방을 하고 차단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올해 같은 기준이 보면 90개 이상은 반점이 걸린 입자로 여기가 치료가 됐으면 나뭇잎 요 주변에 보면 치료가 된 자리는 세포가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주변에 세포가 약한 홀로 갈반 포자가 많이 안 씁니다. 그런 비율이 올해 같이 높으니까 내년에도 분명히 그런 증상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포리옥신을 치는 거를 조금 땡겨주라.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4회차 방제까지 끝나고 나면 5회차 방제는 이제 델란을 많이 쓰죠. 델란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6회차 방제를 후론사이드. 근데 어떤 지역은 후론사이드하고 델란하고를 이렇게 바꾸는 지역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델란을 먼저 치라고 권하고 싶은 게 왜냐? 그래도 갈반이 많이 생기고 상습적으로 생기는 지역에는 가장 좋은 약재 중에 하나가 석회보르도잖아요. 그죠? 석회보르도를 치려고 그러면 델란이라고 하는 약재하고는 무조건 열흘 정도 앞뒤로 이격이 돼야 돼. 안 그러면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란을 5회차라 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에 그러면 6주차에 프로사이드 치면 7회차에 석회보르도를 기본 방제로 편입을 시켜서 넣어놓고 나면 8회차부터는 이제 장마 시간이니까 그때는 좀 병 밀도도 줄여주고 이래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할림폰을 치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지 진짜 장마 시기에 우리가 약을 좀 정상적인 약을 될 수가 있지 3회차부터 막 심폐이해성 살림꾼이나 에이프를 막 때려놓으면 진짜로 장마 때 쓸 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갈반에 걸리는 정도도 좀 늦게 걸리거나 아니면 안 걸리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되 그리고 아주 옛날 약이지만 로브랄이라고 하는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예전에는 무슨 뭐 에이프린이나 카브리오나 이런 거가 크게 생산이 안 될 때는 거의 로브랄로 갈반을 다 막았어요. 그 로브랄이 갈반뿐만 아니라 전문의 낙엽성도 되지만 산저에도 좀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걸로 다 했는데 이 약 자체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다 보니까 보호살균제임에도 불구하고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덜 치는 편인데 그러면 저는 후기 갈반이 이렇게 왔을 때 이걸 일단 멈추게 하고 한 파스 다음 소독 파스 때까지 멈추게끔 유지시켜주는 약의 조합은 가장 좋은 조합은 저는 지금 시점에는 어피스라고 하는 약하고 로브랄 혼합시킨 게 가장 좋은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쪽 지역에는 강원도 지역이나 이런 데는 갈반이 많이 걸려요. 이쪽이 좀 날이 저희들 지역보다 좀 더 서늘하다 보니까 갈반 포자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지역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상호 교환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 갈반도 얼추 이렇게 마무리 짓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꿀팁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 앞에 보면 갈반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흡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시간 넣고 들어가면 한 달 이상이 가야 되는데, 다 떨어지고 없을 것 같아. 그걸 걱정이 좀 돼요. 부분은, 그러면 이 사과도 많이 다르셨지만, 사과가 작고, 또, 다 떨어지는 게 알로만 이렇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2차 방제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제 13차가 마지막 그거 방제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제력으로 이 낙엽이라도 이 잎한제도 갖고 가려면은 어피스 플러스 로브라를 쳐야 되지 않겠나. 그 좋으셔, 얼른. 그렇게 하시면서 불안해, 이 다리가.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그건 개별별로 하고, 나 이제, 지기응답을 받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전 대표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수원 운영하면서 꼭 물어보실 것 있으면 얘기해 주는 거가 아까 맨 처음에, 내년 봄 포순도에서, 우리가 봉사가 많이 필요한 거 뭐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상기에 누가 이제 좀 사과를 오래 한 사람이 가을에 봉사를 그냥 바닥에 뿌려라.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효과 있죠. 원래 연면식이라고 그 시기 자체를 연구하고 한 거는 20년도 안 됐어요. 연면 시기 자체를 연구한 거는 예전에는 다 땅에다가 뿌려주는 시기 형태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수확하고 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감사비료야. 그것도 기비 형태도 되고 그러면 300평에 3kg 300평에 3kg의 봉사를 3년에 한 번 정도 주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토양 관리의 핵심으로 봐요. 지금도 자료에 그렇게 남아있는데 땅에다 주면 얘네들이 녹아서 칼륨의 등에 엎혀갖고 꽃잎에 전달되는 거는 내년도 개화 시기에 전달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과의
가급적이면 비료 성분이나 유기물이 됐든 안 주는 농법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빙사를 따로 특별히 줄 기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뭐 얼어서 땅 얼기 전에 미리 뿌려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뭐 빙사만 따로 치려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월동 병해충 방제, 기계유제가 됐던 유황합제를 요럴 때 빙사를 1kg 넣어갖고 살포를 해주면 흡수가 되고 또 그때 만약에 또 놓쳤다 그러면 저하전 방제 할 때 많이라도 1kg 정도를 옆면 살포를 하면 꽃의 생명력은 꽤 길게끔 유지해주고 그 동해나 냉해 피해도 많이 감감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좀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을 줄 때 동산에 같이 하는 건 어때요? 칼슘하고 빙사하고는 원칙적으로 이게 좀 잘 안 맞나요. 이게 좀 잘 안 돼. 예. 잘 이게 좀 서로 이끌어주는 역할이 없고 좀 막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길었는데, 예. 그 칼슘이 잘 이동이 안 되니까 동산을 넣어야 이동을 시켜준다 해서. 아니, 뭐 꼭 굳이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좀 빙사는 다른 데의 영양보다는 꽃에, 특히 꽃이 피기 전에는 꽃, 왜 껍질 있죠, 그죠? 껍질을 인편이라고 하는데, 요 껍질 인편을 아주 밀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빙사가. 그래서 결국은 꽃의 냉해를 좀 많이 경감을 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꽃이 피었을 때 꽃잎의 생명력을 연장을 시켜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화분관. 아까 그 수정액이 타고 내려오는 반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고 길이 생장을 많이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이제 동해를 많이 받는 지역에서도 칼륨, 가리하고 빙사가 되게 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언제냐?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관주 있죠. 관주를 해주실 때 칼륨 5kg에다가 빙사 1kg를 같이 넣어갖고 바닥 관주를 해주면 뿌리를 빨리 잠에서 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 그냥 우리 순간 딱 들으면 동해가 막 오는 건 너무 나무가 빨리 움직여서 동해가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는 뿌리는 특히 화렵수 중에 사과나무 뿌리는 지표 속에 20cm 깊이의 온도가 16도 이상이 돼야지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해를 많이 받는 게 3월 말쯤에 동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요 시기에는 특히 강원도 지역은 땅속 20cm 깊이를 파봐도 영상 13도, 11도밖에 안 돼. 아무리 올라가도. 그러면 뿌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빠른 놈, 지표에 가까이 있는 놈이 빨리 움직여갖고 100개의 뿌리 중에 한 10개, 20개만 움직여서 약간의 양수분을 지상부에 올려보내거든. 그러다가 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밤에는 내려올 거 아니야. 내려올 때 요때 나무하고 대기하고 압의 차이가 확 나는 거. 그러니까 제일 약한 부위가 젖목 부위니까 거기를 탁 터트리는 게 동해예요. 그래서 여기에 빨리 뿌리가 활력을 갖게끔 해주면 그 동해 피해도 많이 경감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그때 생육기 전반부 3월달, 4월달에 관수 시스템이 근데 여기는 문제예요. 그때 물이 얼어서 안 되는 집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관수가 얼었다. SS기 앞에도 타갖고 그냥 한번 쏙 뿌리고라도 가면 그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보통 13일 정도면 흡수가 돼요. 이동이 돼요. 500은? 500에? 아이씨. 한 2kg 돼요? 그게 이제 500에 칼륨 5kg에다가 빙사 1kg를 넣고 그거를 빠른 속도로 1000평까지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100칸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동 속도가 수용성은 13mm면 이동이 되면 굉장히 빨리.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동해도 좀 많이 경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동해 중에는 왜 물속에 잠겨 있어서 동해가 걸리는 나무도 있고 물이 너무 없어서 동해가 오는 비율이 동해 피해율의 80%예요. 건동해. 네, 건동해. 그래서 그런 관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질문 안 하면 제가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질문을 해야 돼. 어떤 사람 지금 말이죠. 네. 그 착색제를 치면은 나무가 자생력이 그 착색하는 자생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거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맞지? 저는 그 양반이 나무하고 얘기를 할 줄 아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저는 나무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 난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착색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온 거지, 원래는 없었던 거지요. 그죠? 이게 내성이 네, 생기는 나무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착색이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는 그냥 그 양반이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좀 수용하기가 힘들어. 그런 거. 다른 뭐 주의가 있으면 예. 여기는 가지가 있는데 얘가 왜 안 클까? 두 개밖에 안 달렸는데도. 하늘 어렵대. 많은 게 따라버렸지. 아니, 나도 왜 이거 가지를 오늘 두 개 달려고. 자, 이제 저기 자, 47%. 그러면 한 65, 70 정도 넘는 무슨 거? 내부가 작년에 물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낮은데, 그래도 어제도 엄청 따르고. 경련이가 이제 7월부터 많이 생겼어요. 경련이도 그렇고, 제일 좋은 약은 그래도 내성이 있더라도 풀박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을 좀 속도를 좀 줄여서 수박하고 후리쿠어가 경련이 썩은 병이나 탄저병에 제일 좋거든. 후리쿠어도 옛날 약입니다. 후리쿠어도 나는 술박고 나오고 나서 후리쿠어 거기는 거의 술박고 상대입니다. 이름만 바꾸는 그래서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한 번 만약에 술박고 쳤으면 그 다음에 후리쿠어 자, 그러면은, 여기, 농장주께서, 안내, 어차피 뭐 같은 나무고 같은 과제니까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실고 있던 경험을 이제 이야기를 간이 넘어버렸어요. 가시면서, 이게 무슨 충격이고,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는 그 이제 또 신호를 던지고 여기 6줄이 있으면은 연속선을 전부 아리수 조금 쉬었다가 5분만 쉬다 해요. 테이블기에서 생산을 하다가 네, 일을 그래서 하려고. 어쨌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유인이 돼야 돼. 그래서 전체 이 나무에 만약에 100개를 수확한다 그러면 이 하부 쪽에서 30개 이상을 수확을 해야지 얘네들이 강하게 안 큰다고. 지금 보면 이놈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큰 거. 얘는 얼마 안 컸잖아. 얘가 이렇게 커야지 얘를 컨트롤을 하는데 얘가 안 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올해 그 후지를 1.6m 간격으로 구요수로 했는데 7cm 이상 띄웠어요, 일단. 띄우고, 여기가 이제 꺾이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 여기 올라오게끔 하고, 여기서 꺾여 올라가는 거는 이 선에다 달게끔. 그래서 10cm 정도 차이 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운데 도장지성에서 나온 거는 다 옆으로 눕히고, 옆에서 나온 거 위주로 세웠어요. 네. 그렇게 가도 나중에 얘가 딸린다고, 힘이.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여기서 잡으면 이놈이 대장이야,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 이거를 그렇게 바꿀 수도 없으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하부에 좀 많이 다는 형태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저거는 하나 가르쳐 드리고 가야 돼요. 공식인데 어디 있어, 철수 씨 잘 적어놔. 네네. 공식인데, 자, 우리가
요 주관을, 여기를, 이제, 여기를 접목 부위가 있죠? 접목 부위의 10cm 높이. 여기를, 버니어 캘리퍼스 갖다 딱 재면 지름이 나오잖아요. 네. 지름이 딱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100mm다. 그러니까 10cm다 그러면 100mm가 되죠? 예, 그럼 미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100mm 나누기 2 하면 50이 돼요? 예. 그 50에다가 곱하기 3.14 하면 얘가 감당할 사과 숫자가 나와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름 나누기 2 곱하기 3.14. 그러면 거의 비슷해. 그러면 요 한 축이 감당할 수 있는 사과 숫자도 나오겠죠. 그 정도로만 사과를 다뤄놔야지. 그래야지 과일이 좀 굵은 과일 비율이 나오죠. 그죠? 여기는 이놈이 담당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 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사과 착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제 적진이 같이 온 거야. 이거는 이제 배수가 여기 몰려서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원래 시나노 골드가 적진이 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보면 여기 그러니까 상부 쪽 걸 다 위로 치켜 올렸잖아요. 그럼 내리고 싶어 마음이. 근데 이게 골드의 특성상 이거 그냥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잘라버린다 그랬잖아요. 자르면 죽어버리잖아요. 살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살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내려받는 사과를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럼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눕혀야지. 이건 눕혀서 써먹다 요거는 어느 시점 되면 잘라버려. 이걸 눕히고. 그것도 방법이겠고. 이걸 커팅하고 눕힌다. 그렇게 해야지. 그거야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여기 학교 다닐 때 와 봤지만 사실은 첫 번 설계가 이게 너무 낮게끔 조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당장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래 되면 이거를 저쪽 편으로 가지 말고 요렇게 위로 눕혀서 따먹다가 요 얘보다 자람새가 얘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얘를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렇다고 여기 사과 당장 따먹을 거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 그런 형태로 가는데 최종적으로 7, 8년 됐을 때 지면에서 최소한 그때 당시 60cm 이상은 높이를 유지시켜줘야 돼. 최소.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 다축이에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꼭 다축을 설계할 때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예. 근데 이게 지금 내년에 해결이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니, 해골이 없어요. 꽃눈 많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꽃눈 많아요. 꽃눈은 뭐,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세력이 세요. 자, 시나노 골드는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우리 밭에 시나노 골드가 지금 세력이 좀 올라가고 있다. 꽃눈이 빼죽하면 세력이 올라가는 거야. 시나노 골드가 꽃눈이 퉁퉁해지면 완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요래되면 이렇게 가지를 길게 하지 말고 여기를 잘라서 무조건 요런 결과지만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지름 하나당 감당할 사과 숫자가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10개 이상은 달지 말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개 이상 달다 보면 저장에 한번 다 빼먹다 보면 내년도에 해거리가 되는 거고, 해거리의 원인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봐요. 근데 하나는 적과를 아주 늦게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적과를 여기 한 꼭지 하나가 달렸지만 꽃이 폈을 때는 한 꼭지에 사과가 4개, 5개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만 남기고 작업을 하는 적과를 빨리 해야 돼. 왜 그러냐? 사과 씨앗에 유과 씨앗에 지베렐린 함량이 엄청 많아요. 요 지베렐린 함량이 많으면 아부시스산이라고 하는 꽃눈을 만드는 호르몬을 탁탁 길을 막아서 못 만들게 해. 그래서 빨리 적과를 해야 되고 또 정확히 수확할 시기에 수확을 해줘야 돼.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해결이 거의 없어요. 늦게 따도 해거리가 그래서 그런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 작년에 특히 그런 게 많아요. 늦게 딴 사람은 해거리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요렇게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선생님이 보시면 제가 왜 되게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세장 방충 형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연차점에서 경쟁이 되는 건 무조건 잘라주라 그랬죠. 그죠? 이런 부분, 연차점 부분. 그래서 이거를 깨끗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연차점에 요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이 이게 꽃눈을 만드는 거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요놈을 깔끔히 정리해서 얘가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된다 이거지. 그런 작업은 겨울 전정 때 해주셔야지. 여기도 요 가지를 남기고 싶으면 이거는 필요가 없다. 이거는 무조건 잘라줘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요런 때 꽃눈도 성장을 잘하고 맺히겠다. 그 작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자, 여기서 사과 4개가 달렸어. 이 젓가락보다 조금 굵은데 4개가 달리면 얘가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많이 다뤄봐야 사과 2개 이상은 못 따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기준을 놓고 좀 젓갈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 이거 따서. 예. 그리고 장 선생님 어쨌든 버픽스하고 로브라는 한번 쳐주세요. 안 그러면 갈반으로 끝까지 목줄 끌고 갈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색깔이 늦게 나더라도 이파리를 살려주는 의미에서 마그네슘도 1kg 넣고 버픽스도 농약이고 로브랄도 농약인데 거기다 마그네슘도 1kg 꼭 넣고 치시라. 그래야 잎을 좀 수확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 가니까 이게 너무 굵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 그리고 여기를 이제 톱으로 하고 카토장을 소분이라고 딱 이러니까 여기 이제 밸런스를 붙여야 돼. 하시는 거예요. 그 저기 보은의 이명희 씨가 하트장 해놨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젓갈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사과가 어느 정도 굵기가 만들어져야지 대우를 받지 자르면 대우를 안 해줘. 올해 이것만 따도 2억은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 되게 사과 양 많은 거거든. 초기에 관리 잘해줬으면 양 엄청 많이 따는 건데. 그래서 지금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달 정도는 더 남았잖아요. 수확 시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붙었던 거 좀 품질 확 떨어지고 이거 뭐 우박도 많이 맞고 저기 노린재 피해도 보고 이런 거는 지금이라도 따놓으면 다른 놈들이 좀 굵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여기서 이 적과한 것 중에서 그 골라서 따로 저기 묻어야 되는 것은 어떤 종류인가요? 그냥 놔둬도 돼. 뭐 그냥 여기다 내배둬도 되는데 원칙은 여기 내배두면 여기서 썩어서 탄저나 이런 게 일로 올라올까봐 걷어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 같이 앞에 서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우리 집에서 제작과 하고 그냥 바닥에 내뱉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려도 돼. 아, 근데 이제 탄저병은 버려도 되지만 그 작은 것들은 그냥 놔둬도 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좀 해야지. 그래서 저거 줄까 하고 저기 닭 주려고 모으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거가 썩어지고 이러는 거는 새카만 통이 있죠. 그 농약통 큰 통, 그 안에다 넣어갖고 거기다 설탕 좀 넣고 그래서 동자액을 만들면 저거를 생육기 때 뿌려주고 그러면 굉장히 사과에 좋은 영양제가 돼요. 그렇게 사용을 해도 돼요. 그 균이 아니 균이 있어도 그 안에 다 죽죠.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게 젓가에서 버린 사과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떤 집은 지금도 그래요. 다 주워 모아서 봄에 모아서 왜 새카만 농약통 큰 거 있잖아. 거기 뚜껑도 있고 하는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사과 양에 따라서 설탕, 흑설탕 좀 집어넣고 나서 닫아놓으면 썩어서 이 안에 다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물을 나중에 생육기 때 5월달, 6월달에 연면 시비해주면 자기는 지 몸에서 나온 거니까 제일 좋겠죠. 그렇게 쓰는 집도 있어요. 차라리 저렇게 해서 써서 버릴 거면 여기 새카만 통에다 넣어놓고 설탕 크게 안 넣어도 돼요. 알아서 자체적으로 다 썩어지니까 그 물을 나중에 써도 된다. 여기다 뭐 하시나. 그 기술센터에서 주시는. EM1에 뭐 EM이나 뭐 이런 거 넣어도 되는데 EM 같은 거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설탕, 흑설탕 좀 저기
그게 물량이 어느 정도 되게 한 250리터 되나? 시커먼 거 한 600짜리도 있고요. 600짜리도 있고, 600짜리 같은데 설탕 한 포 넣고, 그래 놓으면 아주 좋은 거 되고, 잘 정제를 하면 사람이 먹어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남해는 지금 굉장히 아미노산이나 이런 건 많이 들어가고 좋지. 빵은 이거 참 좋아. 아니, 저는 제일 부러운 게 팡팡한 거. 맹해가 오고 맹해가 와도 괜찮겠어. 팡팡만 하면. 경사가 좀 있어야 돼. 여기 경상 저기가 높은 것 같아. 저게 높죠? 그리고 이제 그러기도 한데 경사가 물이 흐를 정도로 돼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가 조금 낮춘 오로브란. 그러니까 가운데를 좀 팡팡 생각이 돼요. 농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할 때 두둑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얘기한 지금 그 피해가 없는데 넣어주면 더덕이 없고 두둑이 없으니까 물이 좀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그러니까 야 올해 진짜 이거 젓가만 잘했으면 사과 양 엄청난 건데 아쉽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내년 꽃눈이 많아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응애도 안 잡혔네. 나뭇잎이 그냥 가서 보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저래 보면 심하지 않아. 심하지 않으니까 여기 한번 저거 좀 찍어봐야 돼. 어디가 좋을까? 그러니까 여기 물 빠짐이 엄청 좋은 땅이네.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맞아요. 비가 좀 내렸는데 거의 안 잡혀요. 여기 좀 물 없나? 물 좀 하나 더 줘. 네, 이거 흔히 작동 증상이 1.9. 물이 잠깐만요. 그냥 검사한 거예요. 이게? 가온이 아빠 물 좀 갖고 와봐. 수분하고 물이 필요하실 때. 근데 지금 여기 물 함량이 높지 않으면 NPK를 측정을 못해. 이따 전화할게요. 올라가죠. 아예 올라간다. 오늘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요. 물을 잘 줘야 돼요. 물이 잘 빠지니까 물을 잘 줘야 돼요. 6.2구 나와서 pH 참 좋은 거. 비 와서 그래. 아니요, pH. pH? pH? 근데 지금 질소 인상 가리는 안 잡혀. 질소 인상 가리는 안 잡히는데 질소 인상 가리가 별로 없어. 마살에서 영양이 다 내려갔나? 빠졌나? 피해 안 가는 걸로. 그 토양 검사를 하면 네. 그 인상 과다로 인상 과다. 지금 18.3이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면 토양에 질소 인상 가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는 비료를 줘서 맞추는 게 나니까 차라리 얼음을 주는 게 나아. 퇴비를 주는 게 낫죠. 퇴비가 낫다 이럴 그 때는. 퇴비를 줘야지. 그래 이제 왜 인산이 많이 나왔냐 그러면 인산은 흡수를 유기물이 있어야 흡수를 해. 땅에다 준 거는 그냥 맨 토양에 주면 흡수를 못 해요. 그래서 인산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소 인상 가리는 안 잡혀. 지금 안 잡히면 없다라는 거거든.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야. 그건 뭐냐 그러면 원체 배수가 잘 되고 마사토인데 물론 요 객토를 받고 이랬지만 영양물질이 별로 없는 토양이에요 사실은.
이 자리가 한 30년 동안 감자 싣고 무 싣고 그래서 감자 그 씻고 자리에다가 무시고 결동해가지고 땅을 뒤집어놨어요. 약탈됐구나. 유기물이 적어요. 그리고 남은 잎이 넓은 게 없어. 적은 거야. 그 위에다가 퇴비를 주면 제일 좋아요. 숯분이 예, 숯분보다는 여기 음에 있네. 근데 색깔이 되게 건전한 이파리하고 틀리잖아. 뭐 전박이 음일 거예요. 일부 안 나와. 저기 식당 같은 곳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